2015 중국 갑조리그 5라운드 오늘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정상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위권 1, 2, 3위를 제외한 다른 팀들은 매 라운드마다 순위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22라운드 중에 4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초반 선두권을 유지하는 팀은 일단 박정환 선수가 속한 수볼 항저우팀 치고 나가고 있어요. 네, 지난 4라운드에서는 김지석 선수 그리고 나연 선수가 패배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뭐 이세돌 선수는 승리를 거두었고요. 오늘은 드디어 한국의 이 용병들 7명이 전원 출격을 합니다. 네, 최정상급 선수들이 모두 출전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판 역시 이세돌 선수와 수혜 선수 판이죠. 오늘은 뭐 미위팅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대결, 김지석 선수와 커즈의 탄샤오와 박정환, 사실 놓칠 수 있는 판이 없어요. 네.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판이라면 중국 랭킹 1위 스위웨 선수와 한국의 뭐 실질적인 주장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세돌 선수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선수의 대국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만한 점은 중국 리그에서의 전적이 꽤 많다는 점입니다. 네, 두 선수가 3판의 중국 리그 전적이 있는데요. 이세돌 선수가 3전 3승이고요. 총 전적에서도 5승 2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팽팽한 바둑이 예상되는데요. 먼저 대회 정보와 함께 두 선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 기원이 주최하고 젤리 스마트폰이 후원하는 중국 갑조 리그입니다. 갑조, 을조, 병조 팀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각각 갑조에서는 을조로 두 팀이 강등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을조에서 마찬가지로 갑조로 두 팀이 승급을 하고요. 그래서 이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더욱더 흥미로운 리그전이 펼쳐집니다. 네, 4대4 단체전이고요. 승점 3점, 그리고 주장 승수가 있기 때문에 주장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4대4 단체전이기 때문에 2대2 승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2대2가 나왔을 시에는 주장 승리팀은 2점, 주장 패배팀은 1점을 가져가서 어떻게 보면 주장이 뭐 팀의 반은 먹여 살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고대국과 속기대국으로 나누어져서 치러지는데요. 네, 오늘 이세돌과 스웨, 한국 랭킹 3위와 중국 랭킹 1위가 만났습니다. 역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5승 2패로 상대 전적은 이세돌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스위웨이 선수가 신예 기사 시절에 이세돌 선수에게 거의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요. 그리고 스위웨이 선수가 중국 랭킹 1위로 치고 올라온 것은 사실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두 선수가 만났을 때는 5대5 승부로 봐도 무방합니다. 네, 이세돌 선수 레츠런 파크배 우승컵을 들었지만 참 이 10번기를 준비하면서 다른 타 대회에서는 성적이 주춤한 게 사실이었어요. 오늘 대결은 이세돌 선수가 스위웨이 선수를 반드시 꺾어야 할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 어떤 점이죠? 이세돌 선수가 10번기 승리를 거둔 직후에 이제는 세계대회에서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10번기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직후에 펼쳐졌던 세계대회가 바로 삼성화재의 8강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8강전에서 이세돌 선수가 바로 이 스위웨이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아, 좋은 시점에서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오늘은 광시의 이세돌 선수의 흑번입니다. 참 이 중국 갑조 리그가 재밌는 점이 홈팀의 이점을 또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반기와 하반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각기 홈에서 한 번씩 대결을 펼치는데요. 일단 홈팀이 흑백 선택권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한국 선수끼리 주장전에서 만날 가능성도 크죠. 웬만한 한국 선수들은 이 주장전에 참가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외국 선수 간의 대결은 규정으로 이제 막아놨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홈팀 이 용병이 주장전에 출전을 하고 원정팀 용병은 이제 뒤로 밀리게 됩니다. 참 오더상으로 보면 우한 팀과 수보울 항저우 팀도 오더 싸움이 치열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중국 갑조 리그는 항상 오더 싸움이 치열하죠. 이 주장전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속기전이 한 판이 들어 있고요. 네. 그리고 흑백 선택권에 또 용병들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뭐 일정이라던가 뭐 흑백 상대 전적 이런 면에서 감독들이 굉장히 많은 그 지략 싸움을 펼칩니다. 네,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참 오늘 출전한 한국 선수들의 매치업이 굉장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을 만한 대국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뭐 아까 제가 설명드린 4판 이외에도 최철원 선수와 중국의 최근에 성적이 좋은 신예 기사 장타오 선수, 네. 또는 뭐 이동훈 선수와 중국 랭킹 9위 렌샤오 선수, 또 나연 선수와 중국의 10위권 기사 왕시 선수, 어느 한 판 놓치고 싶은 판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전판을 뭐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몇 판을 골라야 한다면 역시 스위웨이 선수와 이세돌 선수의 대결이
가장 많은 한국 팬분들께서 좀 기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선수가 갑조 리그에서 성적은 이세돌 선수가 3승으로 앞서 있고 뭐 각 세계 대회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LG배 16강전 그리고 삼성화재배 8강전인데요. 이 두 판은 또 스웨 선수가 가져갔네요. 네. 2014년 성적,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성적만 놓고 보면 이세돌 선수가 2승 1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이세돌 선수가 스위에 선수를 반드시 이겨야 한 가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스위에 선수도 반드시 이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팀 내 입지가 약간씩 흔들리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사실 스위에 선수는 오랫동안 중국 랭킹 1위를 유지하면서 중국 바둑계의 실질적인 에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 선수인데 이 2015 중국 갑조 리그에서는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모두 주장으로 나와서 3연패를 당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4라운드에서는 팀에서 스위에 선수를 주장에서 뺐어요. 사실은 본인도 자존심에 약간 상처를 받았을 테고 그렇겠네요. 그러다가 5라운드에서 다시 주장으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번 대결에 임하는 각오 남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9위죠. 팀도 9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구이저우 팀도 이렇게 하위권에 있을 그런 선수들의 면면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뭐 스위의 선수뿐만이 아니라 신예 기사 중에서 잘 나가는 이 펑리아오 선수라던가 과거에 세계 챔피언이었던 박문효 선수 이런 막강한 선수층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팀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위권에 처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전체 12팀 중에 주장 승이 없는 유일한 팀이 바로 이 스위의 선수가 속한 구이저우 팀입니다. 어떻게 그렇죠? 일단 지금 스웨 선수가 그만큼 좀 뒤처지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스위의 선수가 3연패를 당했으니까요. 네. 뭐 팀이 그것도 주장전 3연패니까 팀이 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어찌 됐든 3승을 해야 승점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네요. 네, 뭐 하지만 뭐 다른 팀들도 막강하니까요. 네. 초반은 빠르게 흘러가는데요. 네, 지금 우상기에서 하나 배기 3, 3에 붙여두는 수가 많은 기사들이 애용하는 타이밍이고요.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을 하나 붙여두는 교환을 해서 흙이 늘어서 받을지 아니면 젖혀서 받을지 응수를 물어본 겁니다. 실전은 네. 늘어서 받았기 때문에 백이 한 칸을 띄었고 보통 이곳을 늘지 않고 젖혀서 받는다면 이 한 칸 띄는 수를 생략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흙이 이곳에 침입을 했을 때 좀 차이가 나는데요. 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출전하는 한국 선수들 중에서는 이세돌 선수가 중국 리그에서의 인연이 가장 깊은데요.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까지 뛰고 있습니다. 네, 뭐 총 성적도 54승 22패 그리고 2015년에도 주장으로만 나와서 2연승을 기록 중이고요. 네. 이세돌 선수가 물론 그 중국 리그에 참가할 당시에도 뭐 세계적인 기사였지만 이 중국 리그를 통해서 중국 기사들에 대한 그 면역력을 길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이 중국 원정이 많은 세계 대회에서도 성적이 동시에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세돌 선수가 있게 된 거군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세돌 선수만 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 이세돌 선수가 오랫동안 속했던 이 팀들 보면은 항상 이세돌 선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뭐 선물을 한다거나 제가 여러 차례 옆에서 봤거든요. 네. 서로 상부상조한 거죠. 그렇군요. 네, 오늘은 역시 이세돌 선수답게 실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돌 선수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팀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구이저우 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스위에 선수가 이 주전도 확실치 않은 신예 기사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구이저우의 거의 가장급의 선수가 됐습니다. 네. 이 스위에 선수의 바둑을 보면 좀 치열한 면이 있습니다. 수읽기 위주로 풀어가고 중반전이 특히 타이트한 면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것은 이 스위에 선수가 신예 기사 시절에
팀의 주장 이세돌 선수가 활약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이세돌 선수의 바둑을 통해 좀 많은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또 이 스위에 선수의 기풍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저는 항상 스웨 선수 하면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 중국 랭킹 1위를 고수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세계 대회에 우승컵을 들었던 적은 제17회 LG배 세계 기항전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국 바둑 팬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세계대회 성적이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 한 차례 우승컵을 들어올린 것도 지금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 원성진 구단을 상대로 이제 결승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스위에 구단이 이제 꾸준하게 성적을 기록하긴 하지만 단 한 번 폭발적인 성적을 기록할 때가 좀 부족한 것이 흠이에요. 그럼 항상 평타를 유지하는 선수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중국 시합에서도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그리고 전체 기전에 한 4강 정도는 가고요. 네. 또 세계대회도 4강이나 8강까지는 많이 가고요. 이런 식으로 랭킹을 유지하는데 항상 이 중국 국가대표팀의 위빈 감독이 하는 말이 중국은 뭐 장수들은 많지만 단 한 명의 대장군이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스위에 선수 보고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네. 지금 백이 협공을 해 왔는데요. 초반 수순부터 함께 나눠보시죠. 네, 초반에 이 눈목자 굳힘 그리고 걸쳐올 때 밑으로 붙이는 수 대유행을 하는 포석 중에 하나인데 이세돌 선수가 애용하는 포석은 분명 아닙니다. 이세돌 선수가 흑번일 때 많이 사용하는 포석은 미니 중국식이에요. 네. 그렇다면 오늘 조금 변화를 준 셈인데요. 네, 오늘 약간 변화를 줬고요. 저는 좀 반가운 것이 제가 최근에 흑으로 밀고 있는 포석입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그럼- 중국에서는 네. 이 터자시 선수가 항상 이 포석을 둡니다. 그럼 오늘 자세한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이 KB 리그에서 이동훈 선수와 똑같은 포석을 두었고 이곳만 이제 두 칸이 다를 뿐인데요. 네. 당시에 여기를 먼저 이동훈 선수도 여기를 먼저 붙였습니다. 이때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를 젖히면 약간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붙이는 타이밍 자체가 좀 쉬운 수법은 아니죠. 고급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가장 간명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를 흙이 젖혀서 받으면 부분적으로는 정수이지만 백은 손을 빼게 됩니다. 지금 미리 붙여둔 수의 의미는 그냥 손을 빼는 것과 비교를 해보죠. 그냥 손을 빼면 흙은 침입을 하게 되고요. 우변에서 널리 알려진 정석 진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 나중에 여기를 붙이면 흙은 젖히지 않고 화점으로 늘어갑니다. 그 이유가 그렇군요. 네. 여기를 젖히는 순간 나중에 이곳을 젖혀서 끊을 때 단수 치고 따낼 때 뭐 이런 곳을 붙이는 이 상변 쪽에 활약이 남기 때문에 흙은 여기를 늘어서 받게 되고 많은 연구 결론 끝에 이 귀의 101점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손해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를 젖혔을 때 치중가고 막으면 평소와는 다르게 이곳이 전부 선수라서 이건 잡혀 있습니다. 네.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미리 3-3을 붙여서 상대가 실전처럼 늘면 우변을 받고 젖히면 손을 빼겠다는 것이 이 수의 의미입니다. 네, 좋은 타이밍의 운수타진이고요. 실전은 늘어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손을 빼는 것은 이곳을 침입했을 때 아까와 마찬가지가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붙일 때 느니까 스위의 선수도 우변을 받은 겁니다. 좌상기에서는 평소에 자주 볼 수 있었던 정석인데 여기서 손을 뺀 것은 이세돌 선수답네요. 보통이라면 이곳을 호구 쳐서 상대를 받게 만들고 그때 이쪽을 걸칠지 또는 이쪽을 걸칠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세돌 선수의 그 특기라면은 좀 돌들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서로 정리가 안 되었을 때 그 수익기 싸움으로 가면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네, 그래서 좌상기를 방치한 채 일단 실리로 앞서 나갑니다. 상대가 이렇게 손을 뺐다면 백도 뭔가를 하긴 해야겠죠. 이제 그 수가 이쪽 다가서는 수인데 앞으로 좌상기에서 초반부터 아주 치열한 몸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좌상귀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네, 저수도 특수한 수죠. 평소에 잘못 따라했다가는 크게 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수법이기도 합니다. 보통 저렇게 백이 협공을 해왔을 때 미는 수도 많이 봐왔는데요. 네, 이제 반대쪽으로 중앙으로 이제 5선으로 밀어 올리는 수가 가장 기본적인 행마라면 저렇게 치받는 수는 좀 특수한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자세로 중앙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 그때 사용되는 수법입니다. 아, 이렇게 하나만 젖혀두고 뛰나요? 저 행마는 저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흙이 치받았을 때는 백이 늘면 여기를 젖혀두고 한 칸 뛴 수로는 여기를 호구 쳐서 네, 안에서 안정을 꾀하거나 또는 중앙을 진출하려면 먼저 악수 교환을 해주고 그때 이곳이 아니라 이 한 칸 좌측으로 반대쪽으로 뛰는 것이 일반적인 행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변 쪽에 단수 치는 게 선수잖아요. 네, 그렇죠. 이곳을 끊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수가 아닌 좌측으로 한 칸을 띄었을 때 백이 나와 끊는 수를 사전에 방비를 해 놓고 나서 중앙을 뛰는 것이 일반적인 행마라면 실전은 악수 교환을 좀 거부한 거죠. 일단 이 부근에 건드리는 것 자체가 손해이기 때문에 그냥 한 칸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 칸 띄었을 때 흙의 약점인 이 나와 끊는 수 이세돌 선수가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여기를 호구 쳐서 이쪽 끊는 것과 뭐 이런 곳의 약점 여러 가지를 노리면 충분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아, 미리 단수를 치는군요. 네, 스위의 선수도 지금 당장 중앙을 나와 끊는 것은 이 우측의 흑돌이 탄탄한 만큼 약간 무리한 싸움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단수 친 수는 부분적인 타협책을 제시하는 거고요. 우선 중앙을 끊지는 않고 밑을 공략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실리적인 수법이면서 지금은 흑돌에 대한 공격보다는 오히려 먼저 실리를 차지하고 백돌의 타계에 승부를 걸겠다는 스위의 선수의 작전입니다. 항상 이렇게 중국 선수들이 평소에 훈련하는 것을 보면 한국의 초일류 기사들에 대한 이 연구회가 많이 열립니다. 네. 그럼 당연히 이 한국 바둑계 에이스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던 이세돌 선수에 대해서 중국 국가대표팀은 많은 연구가 있었겠죠. 한국에서 바라보는 이 이세돌 선수의 장단점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세돌 그렇죠. 선수는 승부 호흡이나 타계가 강한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스위의 선수가 먼저 실리를 차지하는 그런 작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3라운드 때 그 김지석 선수와 렌샤오, 김지석 선수에 대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바둑으로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이 한국의 초일류 기사들을 상대할 때 보면 좀 전략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면에서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선을 다 선수를 해놓고 지켜둡니다. 일단 부분적인 이 모양만 놓고 보면 흙의 형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거도 없고 돌도 똘똘 뭉쳐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 백의 약점을 좀 노릴 필요가 있어요. 네, 상변 쪽이요.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흑돌을 중앙으로 탈출시키는 것만 목적으로 한다면 시종일관 시달리면서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자세에서 뭐 2선을 끊는 것은 당연히 안 되죠. 백이 늘어도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없고 반대쪽을 끊는 것도 물론 축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단수만 쳐준다면 그래도 여기를
뭐 끊어서 뭔가 싸움이라도 해볼 텐데 네. 가만히 늘어준다면 다음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느는 자리가 급소네요. 이런 형태는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옆을 붙여서 상대가 어느 쪽을 받을지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맥점이고요. 네. 위쪽으로 받는다면 끊었을 때 아까 그냥 끊어서 상대를 늘게 해주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아, 않습니까? 훨씬 좋네요. 그리고 이제 위쪽을 이으면 하나 늘어둠으로 해서 상대의 근거를 빼앗고 계속해서 몰아쳐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그냥 중앙을 갔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 교환 자체가 상당한 이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스위의 선수는 작전이 확실하네요. 평소에 두지 말라던 그 이선을 아낌없이 두고 있습니다. 이세돌 선수가 엄청난 전투 바둑이지만 또 그것과는 어울리지 않게 굉장한 실리형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런 점을 좀 파고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스위의 선수가 단순하게 이세돌 선수는 실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2선을 차지한다. 이 작전이라면 5선입니다. 이세돌 선수의 바둑을 보면 100번일 때에는 이 선실리 후탁의 바둑이 많지만 네. 흑번일 때에는 두텁게 그리고 중후하게 두면서 중반에 이 묵직한 펀치를 휘두르는 바둑이 많습니다. 아, 흑과 백의 그 기풍을 달리하는군요. 제가 보기엔 이세돌 선수는 확실히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이 수차례 이세돌 선수에게 시합에서 주먹질을 당한 저의 결론입니다. 확실하군요. 네, 자, 역시 중앙을 두텁게 날일자로 씌워 놓습니다. 이 역시 중국 갑조리그는 한국 선수들의 성적이 좋은 팀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박정환 선수가 3승, 이동훈 선수가 2승, 현재 1,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이동훈 선수의 활약이 아주 고무적입니다. 이동훈 선수 한국 바둑의 미래로 불리우는 선수이고 최근에 한국 랭킹 10위 안쪽으로 치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한국 바둑 팬들이 이동훈 선수에게 거는 기대는 사실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박정환 선수나 이세돌 선수의 뒤를 이어서 세계의 무대에서 활약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 갑조 리그에서 중국의 초일류 기사들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 것은 점점 이동훈 선수가 뭔가 세계 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데 큰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동훈 선수는 속기전에 많이 출전을 하는데요. 네. 일단 이동훈 선수가 속한 우한 팀에 이 탄샤오라는 에이스 선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팀의 패턴을 보면 탄샤오 선수가 주장전을 나가고 이동훈 선수가 각자 1시간이 주어지는 속기전에 출전을 해서 이 두 선수가 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침입 저수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두텁게 힘을 비축한 이후에 상대의 약점을 노리는 이세돌 선수 다운 그런 침투가 나왔습니다. 백이 분명히 날일자로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타이밍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 전에 백이 이 좌상귀 쪽도 지켰고 그리고 이 날일자로 인해서 점점 좌측의 모양을 구체화하는 이 시점에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가 강한 곳에 스스로 침입을 한 꼴이라서 약간 불리한 전투가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도 흙이 맞고 붙이는 이 상용 맥점이 남아있고 네. 또 하나는 흙이 약간이라도 두터워진다면 이 반대쪽을 나와서 아, 아직도 나오는 수가 남아 있나요? 이곳이 수가 당장은 나진 않지만 이런 부분에 계속 흙돌이 나오다 보면 당장 수는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깥쪽을 선수로 싸바른다든가 굉장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들어간 수가 결코 무리수는 아니네요. 네,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 같습니다. 그리고 상변 쪽의 형태만 놓고 보면 백이 2선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리를 차지했고 흙은 두터움을 쌓지 않았습니까? 이 두터움이라는 것은 뭔가 활약을 해야죠. 그 활약을 지금은 좌변에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중국 바둑계에서 가장 타이트하게 두면서 그리고 수읽기 위주로 풀어가는 기사가 스위의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둑의 중반전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중국의 치열함과 한국의 치열함이 만났네요. 그렇습니다. 이 스위의 선수가 한국 기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그 성적을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스위의 선수가 현재 중국 랭킹 1위인데요. 뭐 중국 랭킹 2위 커지의 선수나 또는 뭐 3위 터자시 선수, 장웨이제 선수, 탕웨이싱, 미위팅 이런 10위권 안쪽의 중국 기사들의 기풍을 보면 대부분이 초속기로 두면서 뭔가 끊임없이 100점짜리를 추구한다고 느껴지기보다는 적당히 90점짜리로 응수를 하다가 승부처에서 이제 힘을 내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승부처에서 반짝 장고를 해서 승부를 결정짓는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이기는 바둑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스위의 선수의 바둑은 조금 다릅니다. 스위의 선수는 항상 뭔가 100점짜리를 찾는 그런 고뇌하는 바둑을 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국 기사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의 이창호 선수가 떠오릅니다. 네. 이창호 선수는 물론 이기면 더 좋겠지만 그냥 그 한 판의 바둑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거든요. 사실 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선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이쯤이면 됐지 하면서 적당히 한 수 한 수를 풀어가는 그런 기풍보다는 좀 더 뭐랄까요? 압도적인 세계 1인자가 되기 위해선 항상 100점짜리를 찾는 이런 고뇌는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스위의 선수가 이런 기풍을 형성하는데 역시나 과거에 같은 팀이었던 이세돌 선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세돌 선수가 평소에 하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말을 하나요? 이세돌 선수가 늘 이 중국의 어린 기사들, 정상권으로 치고 올라오는 기사들을 평가할 때 물론 성적은 좋지만 그들이 뭐 그렇게 압도적으로 뭐 세계 최강자가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한 약점이 바로 이 적당히 처리하는 습관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스위의 선수는 이세돌 선수가 아주 높은 평가를 하는 기사죠. 보면 이세돌 선수가 이 후배 기사들에게 가끔 조언을 많이 해주거든요. 저도 예전에 2005년쯤에 이세돌 선수가 조언을 해준 것이 제 기풍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스위의 선수도 굉장히 오랫동안 같은 팀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세돌 선수가 그런 면에서 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이세돌 선수가 뭐 박정상 해설위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커 나가야 할 그런 선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참 그리고 그렇게 보면 네. 이 기풍에 대해서 확고한 이 자기 주관이 있기 때문에 딱 어떻게 해야 한다 정답을 내려줍니다. 네. 자, 얘기를 나누는 사이 뭐 예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2점으로 나왔네요. 네. 지금 이세돌 선수가 흑 한 점 쪽을 움직여서 3점으로 키운 것은 당장 수를 내겠다는 생각 같진 않아요. 역시나 이 부분의 흑돌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수를 내기보다는 뭔가 이쪽 부분에 탈출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자 함이었고요. 지금 나간다고 하더라도 끊었을 때 당장 그 앞에 해둔 교환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오히려 팩이 잡히죠. 잡혔네요. 네, 이제는 백도, 흑도를 끊는 것은 포기를 해야 되고 무난한 타협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 3점 있는 쪽을 보강을 해둬야겠죠? 네, 그쪽을 보강해야죠. 네, 차렷으로 두네요. 좌변에서의 부분적인 접점만 놓고 본다면 분명 흑의 성공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일단 깔끔하게 중앙 쪽으로 탈출을 하면서 중앙 쪽에 좀 더 두터움을 쌓아 두었고요. 그리고 지금 잘하면 흑이 선수를 질 수도 있겠어요. 네. 이 장면에서 선수 굉장히 중요하죠. 네, 지금 백이 받았기 때문에 흑이 손을 빼고 다른 큰 곳을 향할 수 있습니다. 다른 큰 곳이라면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 중앙 쪽이나 아니면 하변 쪽 같은데요. 네,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바둑을 둘 때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할지 애매할 때가 있으시다면 항상 이 넓은 곳을 바라보길 추천합니다. 네. 지금 이 바둑에서 처리가 안 된 넓은 곳은 일단은 하변이죠. 그리고 중앙입니다. 일단 그 둘로 픽스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수익기를 하면 되겠네요. 이제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서 어떻게 둘지를 정하면 그게 가장 좋은 순서가 될 텐데요. 네. 만약 방향을 중앙으로 정했다면 여기 날일자를 갈지 아니면 이 부분을 뭔가 건드려 볼지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방향을 하변으로 잡는다면 여기를 늘어서 받을지 아니면 밀고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받을지 방향을 정해놓고 나서 고민을 한다면 애초부터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쉬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포석을 둘 때 방향착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저는 이 아마추어 애기가분들에게 물론 뭐 인터넷에서 뭐 7단 이상, 8단 이렇게 두시는 고수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 단계까지 가지 않으신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조언이 초반에는 넓은 곳으로 향하고 끝내기 때는 선수 끝내기를 아낌없이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예전에 김만수 해설위원과 같이 방송을 했을 때도 끝내기에서 어디를 둘지 어렵다면 그냥 선수 끝내기만 하면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선수 끝내기를 미리 해두는 것이 악수가 되는 경우는 정말 지극히 미세한 반집 승부에서 갑자기 서로 버티다가 패가 났을 때 이제 그때 패감이 사라지는 그 경우 말고는 웬만하면 선수 끝내기를 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죠. 네. 저는 이세돌 선수가 중앙으로 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의 눈목자는 좀 의외입니다. 이 좌중앙 쪽이나 아니면 아예 우변 쪽으로 더 갈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요. 제가 저 눈목자 수가 의외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는 보통 이수를 둘 때는 하변의 모양을 크게 넓히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렇다면 백돌이 이런 곳에 없고 흑돌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져 있을 때 그때 많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타개로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지금 뭐 이런 수는 우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중앙이 지금 중앙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잘 두는 수법은 아니죠. 물론 이세돌 선수가 노림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노림이라면 이곳을 흙이 들여다봐서 뭔가 이 부분의 약점을 노릴 때, 이 나와 끊는 것을 노릴 때 충머리가 되긴 합니다. 아, 이제 그런 노림은 있지만 네. 평소에 자주 볼 수 있었던 수법은 분명 아닙니다. 백이 받아준다고 해도 뭐 이곳이나 이곳으로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이 눈목자 사이가 멀어서 여전히 끊기는 맛이 남아 네, 있네요. 약간 뒷맛이 나빠서 이 수 자체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지켜두네요. 스위의 선수도 하변은 백돌이 미리 이곳에 선점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한 번 더 둔다고 하더라도 모양이 넓혀지진 않는다라는 판단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상대가 노리고 있는 약점부터 지키는 거죠. 이렇게 지키고 나서 보니까 좀 멀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흑이 한 번 더 지킬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네, 뭐 이 눈목자 사이가 멀다고 한 번 더 지킬 바에는 애초에 이수로 날일자를 가는 것이 더 나았었고요. 네.
네, 결국 하변을 넓혀 오는데 지금 하변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 좌우의 간격이 넓기도 하고 그리고 이곳에 나와 끊는 약점 그리고 이 눈목자 사이의 약점 여러 가지 백의 활용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집을 지어주진 않을 겁니다. 자, 백이 바로 뛰어들지. 네. 눈목자 사이를 당장 건너붙여서 끊어가는 것은 일단은 무리죠. 여기를 그냥 붙이면 이곳을 흙이 젖혀서 백돌이 이곳에 없을 때에는 끊어도 여길 끊고 두 점이 잡히니까 네. 당장은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먼저 가면서 지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흙이 지킨다면 그냥 공배 연결에 불과하고 백이 둔다면 이 한 점이 끊어지니까 이 수는 굉장히 좋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들도 스웨 선수를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둑뿐만이 아니라 좀 인문학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네, 뭐 과거에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 스위에 선수의 이미지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우선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2006년에 중국 갑조 리그에 참가를 했을 당시에 그 중국 기사들, 친한 기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의 어떤 신예 기사가 평소에 하고 다니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 바둑계 최고의 천재는 러시아 구단이고 이제 두 번째는 본인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선수가 바로 스위에 선수였고 당시만 해도 스위에 선수는 신예 기사 중에서도 잘 나가는 편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좀 자만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친구구나. 오만하다고 네, 생각했군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제가 오해라는 것을 느낀 것이 약 2년 전 원성진 선수와 LG배 결승전을 치를 당시에 스위에 선수가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논어를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뭐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데 힘썼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던 스위에 선수가 아니구나. 네. 그런 자신감을 가질만 하구나. 뭐 이렇게 인정을 하신 건가요? 글쎄요, 뭐 논어를 읽는 스위에 선수를 보니까 이 과거에 제가 중국 기사들에게 들었던 이 이야기가 그냥 풍문이 아니었을까. 네. 네. 아무튼 보면 이렇게 스위에 선수 평소에도 말수도 적고 그리고 굉장히 침착하고요. 별로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선수입니다. 네, 바둑은 어느덧 하변에서의 공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2015 중국 갑조 리그 5라운드 중에서도 최고의 빅매치 함께하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2015 중국 갑조 리그 5라운드에서 만난 두 선수입니다. 두 선수 나이가 같고요. 탄샤오 선수도 랭킹이 11위, 박정환 선수만큼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탄샤오 선수도 지금은 11위이지만 이 선수가 한때는 중국 랭킹 1위를 찍었을 정도로 네. 굉장히 기재도 넘치고 속기파에다가 재미있는 바둑을 두는 선수입니다. 네, 2012 중국 명인전 장혜이제 선수에게 이기면서 우승컵을 가지고 왔고요. 박정환 선수는 말이 필요 없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 랭킹 1위를 유지를 했던 선수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바둑 팬들이 좀 아쉬워했던 부분이 세계 대회에서의 활약이었는데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LG배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앞서 이세돌 선수와 스웨 선수의 그 상대 전적을 봤지만 똑같이 5승 2패로 박정환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평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탄샤오 선수,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다른 중국 선수들에 비해서는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평소에 이야기에서 느낄 수가 있었고, 그렇다면 오늘 좋은 내용의 한 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 갑조 리그에서만 4번을 만났고요. 2012년을 제외한 바둑에서는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3승 1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2014년 2월 이후에는 탄샤오 선수에게 4연승 중이에요. 네. 그 시작을 농심신라면대에서 끊었죠. 당시에 탄샤오 선수가 대역전패를 당했는데요. 아마 그 충격의 여파가 그 이후의 대국에서 쭉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우한팀에는 또 이동훈 선수가 속해 있는데 오늘은 속기전에 출전하죠. 네, 이동훈 선수는 중국 랭킹 9위 렌샤오 선수와 속기전에서 만났습니다. 그 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동훈 선수가 이 중국 갑조 리그에 2015년에는 두 판의 대국을 펼쳤는데요. 두 판 모두 속기로 나왔고 두 판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상대가 구리 미위팅이었어요.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눈목자로 걸쳤는데 두 칸 낮은 협공을 했네요. 네, 오늘은 이세돌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글쎄요,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저를 상당히 즐겁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세돌 선수가 초반에 사용한 흑번 포석은 제가 최근에 밀고 있는 흑번 포석이고요. 네. 지금 박정환 선수가 두는 포석은 제가 최근 약 3년간 밀던 포석입니다. 두 선수가 혹시 박정상 해설위원을 따라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지금 이 포석은 흑은 발 빠르게 둘 수 있는 포석이고 백은 좀 실리적인 진행이 될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제 백은 두터운 실리, 흑은 발 빠른 실리 이런 식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 대국 어떻게 진행될지 초반 수순 한번 지켜보시죠. 보통 많이 나오는 장면이라면 그 두 칸에 있는 점이 한 칸 더 좁게 있을 경우도 많거든요. 네, 이 눈목자 걸침에 대해서 흑은 두 칸을 낮게 가거나 이제 한 칸으로 좁혀서 낮게 협공하거나 이 두 가지 수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네. 우변으로만 놓고 보면 한 칸 차이지만 이 정석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석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자세한 해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박정환 선수는 올해도 3승을 달리고 있지만요. 2014 시즌에 다른 팀 우승컵의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당시 11승 2패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중국 리그 우승팀이었던 다른 팀, 올해 장수 팀인데요. 네. 작년에 이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역대 최강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사실 한간에서는 사기팀 아니냐고 했어요. 네, 뭐 한간에서가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네. 이야기를 했죠. 박정환 선수, 커지혜 선수, 미위팅 선수, 탕웨이싱 선수 이 4명의 세계 챔피언 선수들이 팀의 주전이었고요. 박정환 선수가 거의 대부분의 주장전에 참가하면서 11승 2패를 했고 또 커지혜 선수는 18승 2패로 MVP를 받았고요. 네. 당시 12연승을 했었나요? 대단한 활약이었죠. 네. 그리고 커지혜 선수가 지금 이렇게 중국 랭킹 2위까지 치고 올라온 데에는 지난해 갑조 리그에서의 활약이 상당히 많은 부분 랭킹 점수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초반에 글쎄요, 많이 진행이 되던 수법은 아니네요. 지금 이 진행은요, 네. 제가 3년 동안 흑으로 지금 두어지는 포석을 밀다가 제가 이 포석을 두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백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다 같이 연구를 해보다가 이때 흑에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서 저는 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박정환 선수가 사용을 하네요.
박정환 선수는 박정환 선수도 그 변화를 모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모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전에서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난해 한국 바둑리그에서 이 100번으로 박창명 선수가 김승재 선수에게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백이 포석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 이후에 마땅한 대응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많은 선수들이 흑번으로 이 포석을 피합니다. 박정환 선수가 만약 이 변화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또 박정환 선수의 그 연구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서 저도 만약 박정환 선수의 이 좋은 해결책을 감상할 수 있다면 다시 이 포석을 좀 애용을 해볼까요? 네. 네, 일단 기세 좋게 젖혀갔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이 형태에 대해서 이 평가를 할 때 흙이 좀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뭐 바둑리그에서 활약하는 어떤 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면 거의 반면 승부까지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혹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 반면 승부 정도면 손해를 톡톡히 본 건데요. 네,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흙이 이제 고전이 예상되는 진행이긴 합니다. 네, 과연 박정환 선수의 생각은 어떤 걸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갔나요? 아, 일단 저는 필연인가요? 이 단수 치는 수는 처음 보네요. 네. 보통 이런 단수는 속수라서 좀 피하기 마련인데 이 수를 처음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의 형태가 모두 결정이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제대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흙이 좀 실리를 얻고요. 백은 중앙 쪽에 두텀을 얻는 진행입니다. 하지만 흙의 실리는 이선으로 만든 실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할 것은 없어요. 오히려 이 형태를 흙이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두터워 보이는 백의 중앙 세력을 좀 무용지물로 만들 네. 필요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복잡합니다. 네, 박정환 선수 2014 시즌에 109전 83승 26패. 한 76%의 성적이었고 2015년에는 15승 6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70% 후반이나 80% 성적을 기록하는 것이 지금처럼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정환 선수 레벨 정도가 되면 중국 갑조리그나 세계대회 본선, 국내 대회 본선에서 많은 대국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고승률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상대하는 선수들도 그만큼의 선수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 한국의 탑 랭커라고 하면 자국 내 신예 기사라던가 또는 한 랭킹 10위 바깥쪽의 기사들에게는 거의 패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네.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모두들 한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정상급의 실력자들도 신예 기사나 또는 뭐 랭킹 50위 바깥쪽의 선수에게 종종 패합니다. 그만큼 뭐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네. 네, 초반부터 복잡한 수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초반 수순 함께 나눠보시죠. 네, 이 눈목자로 걸치는 수는 물론 이렇게 한 칸을 걸쳐서 흙은 이제 밑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거나 네, 또는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는 이 날일자 협공 한국 바둑리그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을 한 적이 있죠. 이런 진행이 최근 포석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급전이 싫을 때 백이 사용하는 수법이 실전의 눈목자 걸침입니다. 조금 비껴갔는데요. 네. 여기서 흙은 크게 세 가지 선택이 있고요. 가장 간명한 선택을 한다면 그냥 귀를 받아주고 벌릴 때 다가서서 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진행도 여기까지는 간명하지만 점점 치열해지는 현대바둑에서는 사실 그리 간명하진 않아요. 아, 그런가요? 직후에 백이 여기를 침입해서 가장 대표적인 변화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흙이 마늘모 두고 여기를 젖혀서 이쪽을 붙이고 네. 이런 진행 많이 나왔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저도 많이 하고 본 기억이 있네요. 뭐 이런 곳을 건너붙이는 진행인데 이런 식으로 흙이 진행을 시킨다면 그래도 일단 자신의 모양을 정돈시키고 나서 전투를 하는 그런 포석이 되겠고요. 실전은 두 칸으로 협공을 했습니다. 실전의 협공과 이 한 칸 협공 두 가지 협공이 있는데 한 칸 협공을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정석 진행이 여기까지는 같은 형태가 되죠. 네. 이때 차이가 있는데요. 이곳에 다가선 것이 실전의 진행이라면 흙이 좁혀 있을 때에는 중앙으로 덮어 씌우게 됩니다. 그 수가 가능하죠. 네. 이수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백이 정석은 이렇게 진행을 시키게 되는데요. 만약 이 돌이 한 칸 멀리 있다면 여기를 밀어서 되젖힐 때 이쪽을 괴롭힙니다. 흙은 돌려치고요. 네, 뭐 여기 끊어지면 큰일 나니까 안 받을 수가 없죠. 이때 여기를 끊었을 때 지금은 이곳이 바짝 다가서 있기 때문에 아래쪽을 젖히면 따고 이어서 네. 흙의 실리가 굉장히 크죠. 이건 백이 망했는데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흙돌이 한 칸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는 흙이 안쪽에서 돌이 다 잡히고 거꾸로 망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으로 덮어 씌우는 수는 한 칸 협공일 때만 가능하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이 협공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네, 실전은 협공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가장 큰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 두 칸 협공일 때는 흙이 우변도 두면서 하변도 두는 약간은 유장한 흐름으로 이끌어낸다면 지금 한 칸 협공일 때에는 하변은 거의 반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네. 대신에 이 중앙 쪽은 두터워졌고요. 이 전체 모양을 키울 때 그때 한 칸 협공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박정환 선수의 선택은 두 칸 협공이었고요. 네, 이 정석도 굉장히 오랫동안 프로들에게 애용되던 고전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의 스위에 선수가 이쪽을 밀어가기도 했고, 그리고 연구실에서 선수들과 연구를 할 때 김지석 선수가 남들이 다 이렇게 두긴 하지만 이수는 행마 자체는 조금 본인은 느슨하게 느낀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적도 있습니다. 아, 하지만 기풍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이 장면입니다. 과거의 진행을 보면 여기를 붙이는 것까지가 정석이었습니다. 네. 실전처럼 다가서는 수가 두어진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요. 이곳을 붙이면 보통 흙은 이제 이곳으로 세 칸을 벌리게 되고 백이 받을 때 다시 한번 좌상으로 향하는 발빠른 포석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둔다고 하더라도 쌍방 호각의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좀 더 치열하게 두어가죠. 네, 이 다가서는 수 제가 가장 오랫동안 애용했던 이 포석 소목 미니 중국식 포석을 두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수에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이 포석을 접었는데요. 박정환 선수도 뭔가 다른 기사들이 이게 흙이 조금 안 좋은 포석이다. 그렇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그래도 뒀단 말이죠. 네,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네. 흙이 여기 날짜를 둘 때 백이 한 점을 제압을 한다면 이 교환 자체가 이득이라서 중앙을 호구치고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백은 이렇게 안쪽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흙이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저도 이런 실전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흙도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은 그렇게 두지 않았죠. 네, 당장 여기를 건너 붙였고요. 흙이
이제 끊어가는 것은 필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곳을 이을 수는 없어요. 이어도 101점을 잡긴 하지만 여기를 막아서 네. 받을 때 붙이면 필연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백의 이수와 흑의 이수 교환이 워낙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로 백이 한 점을 제압을 했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흑이 불만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단수를 쳤군요. 네, 그래서 밑을 단수 치고 이제 나가면 이쪽을 막겠다는 거죠. 이때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양쪽의 흑돌은 연결이 가능합니다. 실전은 이곳을 따냈고 늘었는데, 이제 백이 여기로 호구 치는 자세가 워낙 좋다는 것이 흑의 고민입니다. 우하기만 놓고 보면 실전에서도 나오지만 여기를 막아봤자 한 점을 잡으면 백은 살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부근에 젖히면 끊고, 그렇다고 이 빈 삼각으로 나가자니 이건 좀 모양이 자존심이 상합니다. 여전히 곤만해요. 네, 이렇게 두고 나서 뭐 백은 여기 날일자를 받는 정도로 진행을 시킨다면 이 진행은 흑이 좀 낙이 없습니다. 계속 중앙으로 쫓기기만 할 뿐 백을 공략할 곳이 없습니다. 여기를 붙여도 백은 빈 삼각을 두고 나서 여기를 끼워서, 이 진행 역시도 흑이 계속 이 선을 기어야 하기 때문에 백이 좀 우세한 결과이고요. 실전의 선택은 그래서 젖혔는데, 네, 여기를 끊었고요. 네. 이쯤에서 보통이라면 어떻게 두는지가 궁금한데요. 만약 젖힐 생각이었다면 가장 네. 일반적인 진행을 보여드리면요. 보통은 여기 막는 교환을 미리 하고 나서 젖히고 여기를 둘 때 마늘모를 두거나 또는 그냥 단수 치거나 이런 식으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백이 받아주고 쉽게 두었을 때 앞으로도 이 부분에 좀 활용이 있어서, 뭐 예를 든다면 나중에 여기를 두고 받을 때 이쪽 웅크리면 또 한 번 살아야 합니다. 네. 그럼 이쪽은 이쪽대로 자충이 채워져 있고 안에서 살 때 중앙 행마를 하면 이 진행은 백이 좋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보는 수가 나왔습니다. 네, 이쪽을 젖히고 나서 단수 치고 젖히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막을 때 이 단수 친 수가 아주 정교한 수순이고요. 지금 괜히 흑이 이쪽 두었다 저쪽 두었다 뭐 정신없이 두는 것 같은데 수순을 바꿔서 여기를 먼저 단수 치고 젖히면 이 반격이 들어와서 큰일 납니다. 아, 바로 가능하네요. 따낼 때 뒤로 두면 이 교환이 없어야 따낼 수 있는데 이 교환이 있으면 흑이 위험하죠. 네. 그래서 흑이 먼저 젖히고 단수 치는 것은 아주 정교한 수순이고요. 네, 그러고 나서 여기를 이었습니다. 그러자 끊고 나갈 때 한 칸 띄고, 네,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두 점이 당장 움직이는 것은 상대의 뒷공무니를 계속 쫓아가기 때문에 한 발 먼저 중앙으로 머리를 내미는 백이 우세합니다. 네. 그리고 반대쪽 우변도 좀 지워지겠네요. 네, 이 세력도 약간 지어지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손을 뺀다고 해도 당장 확실하게 제압당한 돌은 않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흐름을 이끌기 위해 좌변을 향했는데,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백이 좀 더 편한 진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박정환 선수가 그냥 이 진행을 두었을 리가 없고요. 뭔가 연구가 되었겠죠. 네. 앞으로 이 중앙 쪽 그리고 하변 이 약점, 그 양쪽을 둘러싼 공방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 부분이 이 바둑의 중요한 승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수를 둔 박정환 선수 어떤 생각일지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어차피 백이 받긴 받아야겠고, 그리고 흑 두 점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자세는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탄샤오 선수가 가만히 늘어서 행마하는 것은 현명합니다. 여기 붙인 수도 비상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평소에는 이런 수는 잘 두지 않는데 그 이유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화점에서 걸칠 때 이 높게 한 칸 뛰는 경우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지금 이 악수 교환입니다. 아,
수 나누기를 해보니 그렇네요. 흑은 당연히 삼선으로 다가서야 할 자리를 이렇게 바짝 다가서서 상대에게 막는 자세를 허용했기 때문에 보통 때라면 쉽게 따라줘서는 안 되는 수법인데 지금은 글쎄요. 박정원 선수가 어떤 의도일지. 보통 저렇게 붙이는 수는 타개할 때 많이 쓰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상대 모양에 침입을 해서 뭔가 빠르게 안정을 추구할 때 그때 상대의 돌에 저렇게 붙여서 안정을 갖추는데 아, 그 교환만 하고 다시 좌상으로 손을 돌립니다. 이유가 있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타당한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이곳을 두었을 때에는 이 교환이 없기 때문에 백이 삼선으로 한 칸 뛰는 것이 싫었다는 뜻입니다. 이 두 점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이 백돌에 대한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양쪽을 겸장하는 호착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교환을 해서 지금은 백이 붙인다면 나중에 나가는 자세가 나오니까 좀 더 이 자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뜻인데 네. 백이 손을 뺐을 때에는 그래도 흑이 악수 교환이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 백도 손을 빼고 지금 흑의 돌을 공격해 나갑니다. 네, 초반 포석 진행은 약간 백이 편한 것 같습니다. 이 탄샤오 선수도 뭐 이광배라든지 그리고 위부 방개배 우승컵을 들었던 선수인데 저는 그 느낌상으로는 당연히 렌샤오 선수보다 탄샤오 선수가 랭킹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음. 렌샤오 선수가 더 높더군요. 일단 탄샤오 선수는 그래도 과거에 중국 랭킹 1위를 찍었던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 선수들과 자웅을 겨룬 적이 더 많아서 이름이 익숙합니다. 렌샤오 선수는 그에 반해서 랭킹에 비해 세계 대회에서의 활약은 거의 없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자국 랭킹은 더 높더군요. 탄샤오 선수가 11위, 렌샤오 선수가 9위입니다. 이 랭킹 10위 안쪽의 기사 중에 세계 대회 타이틀을 획득한 적이 없는 기사는 렌샤오 선수가 유일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자국 내에서 좀 성적을 냈다는 얘긴데 뭐 저희가 김지석 선수의 대국에서도 봤듯이 뭐 충분히 그런 저력은 있는 선수 같습니다. 네. 이 탄샤오 선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면요. 네. 약 1년 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꽤 믿을 만한 소식통이고요. 이 구리 선수가 당시만 해도 중국 랭킹 1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중국에서의 위치가 높다고 볼 수가 있었죠. 네. 10번기를 패하기 전이고 중국에서의 실질적인 정신적인 지주 겸 주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구리 선수가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을 했던 선수 바로 이 탄샤오 선수입니다. 아, 1인자가 인정한 선수네요. 네. 그만큼 중국 바둑계에서 거는 기대도 크고 이 선수의 타고난 재능 자체는 뭐 한국 선수들도 누구나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사실 이 박정환 선수와 93년생, 한국 나이로 23살 동갑이고요. 입단은 탄샤오 선수가 2년을 먼저 했네요. 2004년. 12살 때 입단을 한 셈이네요. 네, 물론 이 중국과 한국의 입단대의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격차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약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초단은 사실 실력이 많이 약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그 입단 시기만을 놓고 누가 더 뛰어나다 이런 것을 판단해 볼 수는 없지만 12살 입단이라면 대부분의 인류 기사들이 일찍 입단하는 추세인 중국 바둑계에서도 특히나 빠른 편입니다. 네, 지금 상황은
백이 흑도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리도 얻을 겸해서 이쪽을 두었죠. 이수는 백도를 안정시키고 실리도 얻고 흑돌의 근거도 빼앗는 일석삼조의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자 박정환 선수도 마냥 쫓길 수만은 없죠. 지금 뭔가 이 중앙 쪽에서 이곳을 움직이면서 반격을 꾀하고 있는데요. 이곳을 움직이는 순간 다음에 밀어가는 것이 선수이고 이 세 점과 좌측의 흑돌은 거의 반 정도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순간 이 한 점이 준동하는 뒷맛, 백이 이곳을 지킨다면 계속 뭔가 괴롭혀가면서 자연스럽게 흑돌을 타개하고 그리고 흑이 가장 두고 싶은 자리는 사실 이 공방이 끝이 난 이후에 선수를 쥐고 나서 이쪽 어디입니다. 이런 곳이 아주 좋은 자리죠. 네. 자세가 나오네요. 항상 이 초일류 기사들이 대국 흐름을 풀어가는 이 수법들을 보면 일방적으로 쫓기려고 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형태가 나쁘고 상대의 진영 속에서 타개를 하는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상대의 약점도 추구를 하고요. 늘 반격을 노리게 되죠. 네, 일단 흑진영을 키우기 전에 이쪽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우선 백이 좌 쪽에 실리를 챙겨놨기 때문에 흑은 뭔가 대가를 얻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현재 2015 중국 갑조리그 12팀 중에 그 순위에 상관없이 어느 팀에 한 표를 주고 싶으세요? 저는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던 팀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런데 현재까지의 성적만 놓고 보면 가장 의외인 팀은 한 팀이 딱 있습니다. 현재 최하위에 처져 있는 산동팀이 저는 왜 최하위에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선수들의 면면이 정말 화려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우루이 양을 필두로 장외이제 또 판팅이 선수까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 주전 4명 중에 마지막 한 자리가 약간은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선수들이 좀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는 실상인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강한 3톱을 보유한 산동팀이 현재 최하위에 처져 있는 것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사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장이 승리를 거둬주면 거의 승점을 가져가는 팀이거든요. 지금까지의 성적에서는 사실 이 판팅이 선수가 극도로 부진했죠. 판팅이 선수가 응시배에서 박정환 선수를 꺾을 때만 하더라도 중국 바둑계 차세대 에이스였고요. 네. 비슷한 이제- 또래였던 커지에 선수나 미이팅 선수보다는 한참 앞서 있던 선수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의 평가도 그렇고 한국에서의 평가도 그렇고 지금은 커지에 선수나 미이팅 선수가 이 판팅이 선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쪽 부근에 백의 약점이 있어서 지금은 그래도 흑이 먼저 중앙으로 진출할 수가 있고 비교적 행마가 잘 풀린 것 같아요. 네, 처음- 중앙으로 탈출합니다. 포석 부근에서의 이 흑의 실패를 중앙 접전에서 잘 반격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바둑도 역시 난전입니다. 앞으로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2015 중국 갑조리그 5라운드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